월드 클래스 스타.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BTS, 블랙핑크.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핑크를 애정하는데요. 특히 전용기관에서 찍은 제니 사진 참으로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못 타본 전용기를 선점한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올 5월까지 세계 투어가 예약되어 있는 과일계의 기적. 동남아 시장을 휩쓴 것도 모자라 중동과 유럽, 러시아까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과일.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용입니다. 동남아 중국의 고급 호텔에서 우리 딸기가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맛과 향기, 당도가 끝내준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일찍이 하우스 재배 농법이 공급되면서 이른 봄에만 즐기던 딸기를 겨우내 봄내 즐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출량을 자꾸 늘려달라는데 물량이 딸려서 못 보낼 지경이라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새콤달콤한 딸기가 애초에 식용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야생 딸기는 크기도 적고 신맛이 강해 먹지는 못하고 대신 유럽에서 관상식물로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딸기를 먹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에는 뜻밖의 사연이 숨겨져 있는데요. 때는 16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국왕은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남미 지역의 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육군 정보국 소속 아메데 프랑스와 프레지어 중령을 식물학자로 위장시켜 칠레에 급파합니다. 이에 프레지어 중령은 감시를 피해 스파이로 활동하기 위해 딸기 종자를 채집해 생육 과정을 기록하는 척 하면서 군사 기밀을 암호화해 프랑스로 빼돌리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 그러는 사이 딸기에 대해 거의 박사급 지식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국으로 돌아간 프레지어 중령이 진짜 식물학자가 되어 칠레 딸기 생육에 관한 책을 출판해 딸기 종자 개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요. 어때요? 먹을 수 있는 딸기 품종 개발자가 농부도 학자도 아닌 현역 중령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식용으로 개발되어 유럽을 찍고 미국, 일본을 거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딸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딸기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장위육보라는 일본에서 육종된 딸기가 100여 년 동안 시장을 점령하는데요. 2002년 우리나라 딸기 점유율을 보면 일본 품종이 86%, 우리나라 품종은 1%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간 로열티 사용료였습니다. 식물의 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WTO가 지정한 일정의 사용료를 종자의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제도를 가지고 일본이 딸기 한 개체당 5에서 10원의 로열티를 요구한 겁니다. 계산해보면 연간 30억 원에서 60억 원.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한국 품종 딸기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 탄생한 설양. 그런데 이때 국내 딸기 재배 역사상 최대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해 국산 품종 딸기 보급률을 보면 9.2%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61%를 넘어섰고 2015년 마침내 90%에 근접하며 우리 딸기 서양이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하는데요. 하지만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뺏긴 격이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일본이 아니죠. 한국에서 새로운 딸기 품종을 만들 능력이 되느냐며 딸기 품종 연구 자료를 공개를 요구합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전적으로 일본 품종과는 다르다고 밝혀지면서 한일 딸기 전쟁은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성 없는 딸기 한일전은 해외로 그 장소를 바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아시아권 딸기 수출 시장도 대부분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기가 홍콩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더니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시장판도 뒤집기. 그 어려운 걸 우리 딸기가 해낸 거죠.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해외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우리 딸기의 성공 비결,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새콤하고 달콤한 환상적인 맛의 밸런스입니다. 오죽하면 설양 딸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의 한 기사에 현지에서 시식했을 때 단맛과 신맛의 밸런스가 좋았다. 딸기의 씨알이 굵고 과즙이 풍부했다. 솔직히 맛있었다고 소개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어쩌면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 딸기를 인정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우리 딸기의 성공 비결 두 번째.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수출 판매에 맞게 저장성이 뛰어난 품종을 계속해서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 딸기가 과일 국가대표로 불리며 해외에서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던 중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19. 딸기 수출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대부분 항공으로 운송되는데 코로나19로 여객기가 축소 운항되며 딸기 수출에도 타격이 갈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K딸기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데요. 정부, 항공기업 등이 딸기를 위한 전용기를 띄운 겁니다. 올해도 딸기 수출 시즌을 맞아 전용기가 운행되는데요.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총 7개 국가 8대 노선으로 확대됐고요. 딸기 출하가 마무리되는 5월까지 쭉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용기를 타고 명품 과일로 대접받으며 귀족 혈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딸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며 해외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어때요? 우리 K딸기. 이 정도면은 전용기 탈만하죠. 어린 시절 즐겨보던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주인공 짱구가 유난히 싫어하는 야채가 있는데요. 밥 먹을 때 반찬 중 이것만 쏙쏙 골라내고요. 도시락 반찬으로 엄마가 싸준 이것을 마당에 묻는 거는 물론 이것만 보면 진저리를 치다 못해 악몽까지 꿀 정도로 짱구가 그토록 싫어하는 채소.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피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용입니다. 여러분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좋아하시나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봤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2편 나올 때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주인공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브로콜리 피자가 일본어 번역판에서는 피망 피자로 바뀌어서 소개되는데요. 그만큼 일본 어린이들이 피망을 질색한다는 사실. 일본의 한 종자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랭킹에서 피망이 늘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아이들은 언제부터 피망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피망의 역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망은 칠리페퍼, 즉 고추류의 일종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맵지 않은 고추를 뜻하는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당시 멕시코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추를 유럽으로 전파해 16세기경 일본에 소개됩니다. 이때 고추를 뜻하는 프랑스어 피멍이 일본에 건너가 피멍하다가 피망으로 잘못 붙여진 거죠. 고추가 일본에 처음 전해졌을 당시 특유의 향과 매운맛 때문에 일본에서 그다지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일본은 경제적 제재를 심하게 받으며 식품을 자유롭게 생산해 사고 팔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워낙 인기가 없던 고추만큼은 그 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 교회의 한 농부가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세상에 맛없는 채소는 없다. 다른 채소를 수확해 내다 팔 수 없다면 고추를 먹음직스럽게 개량하자. 이후 1960년 무렵 맵지 않은 동그란 모양의 고추를 개발해내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일본에서 흔히 먹는 피망이 된 겁니다. 일본 피망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강하고 기름에 볶으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의 흡수력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육식 문화가 발전하면서 고기와 잘 어울리는 피망이 일본 가정의 식탁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고기만 먹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단맛과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피망을 같이 먹으면 느끼함이 덜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조리용 채소인 거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일본 아이들은 왜 유독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피망을 꼭 찍어 제일 싫어하는 걸까요? 사실 아이들이 피망을 거부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망은 맵지 않은 고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맵지 않은 대신 쓴맛이 강한데요. 동물들에게 쓴맛은 독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유류 중에서 피망을 먹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 소나 말, 염소나 양은 피망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이유에서 미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피망의 쓴맛을 감지하고 거부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피망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일본의 독특한 식문화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어도 이타다키마스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음식 자체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이다 보니 일본에서 음식을 남기는 건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짱구가 피망만 쏙쏙 골라내듯 편식을 했다가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맛없는 걸 억지로 먹게 했기 때문에 피망에 대한 아이들의 반발심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일본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편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벌어진 아이들에게 피망 먹이기 대작전. 피망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용 피망까지 개발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특유의 쓴맛이 없는 돌연변이 개체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뽑아낸 성분으로 일명 고도모노 피망이라고 부르는 어린이용 피망을 만들어낸 건데요. 길이 약 10cm, 무게 약 40g 정도로 피망보다는 조금 작고 고추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 생김새도 피망보다는 홀쭉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훨씬 덜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이고추 미니어처 같은데 제가 한번 나서서 제대로 된 어린이용 고추를 개발해서 일본 수출에 한번 도전해볼까요? 무엇 도전! 2000년대 대한민국이 열광했던 국민 예능 무한도전의 아성을 무너뜨린 2014년 신흥 강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드라마 기왕후.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고려의 한 여인이 원나라의 공유로 끌려갔다가 원의 황후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다는 원나라판 사랑과 전쟁이었는데요. 아래서 깨어난 나한테는 내가 어미새였다. 세기의 사랑꾼 원나라 황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리던 바로 그 시절 원나라의 백성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려의 채소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채소에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상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용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음식은 뭔가요? 치킨, 피자, 떡볶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삼겹살입니다. 불판 위에 지글지글 구워서 노릇노릇해진 삼겹살을 상추에 한 점 올리고 크게 한 쌈. 이때 상추는 꼭 2장을 겹쳐 싸서 먹어야 하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쌈 싸 먹는데 진심을 다하게 하는 상추. 이 상추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원산지인 상추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고대 서양 세계에 퍼졌다가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옛날 중국에선 고려의 상추가 청금채라고 불렸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는 청나라 초기 정승을 지낸 고서기가 철록지어에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려의 사신이 중국에 오면 수나라 사람들이 값을 후하게 주고 상추 종자를 구입해 이를 청금채라고 불렸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고려 상추의 품질이 하도 좋아서 청금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시절 중국에서 고려의 상추를 청금채라고 부를 만큼 유명했으니 우리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마냥 자랑스러워할 일만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수많은 여인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공 제도는 100여 년 동안 지속되며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원나라로 끌려가 자리를 잡고 자연스레 고려의 문화와 풍습을 전하게 된 거죠. 고려 여인들이 즐기던 상추쌈은 이영만리 타영에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먹던 눈물 젖은 상추쌈이었다는 것. 과연 원나라 사람들은 그 슬픈 사연을 알고나 먹은 걸까요? 어찌됐든 당시 원나라에서 고려 상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원나라의 시인 양윤부가 난경자병이라는 문집에 고려의 상추를 칭송하는 시를 남겼을 정도라고 하네요. 상추쌈의 슬픈 역사,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나라 살림이 궁핍해지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초립을 팔아 감 10봉지를 사고 면포나 신발을 팔아서 보리 한 대를 구입했을 정도라니 살인적인 물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곳곳에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조선시대 고리대금업자들이 횡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돈 많은 양반과 안주인들이 주로 고리대금업자로 활동했는데요. 내용은 잔혹합니다. 논밭 등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대가로 갈취하는 이자가 무려 5%. 도둑놈이 따로 없죠. 더욱이 빌린 돈을 한두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논밭은 물론 부엌의 솥단지까지 뜯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 굶어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조선 왕실에는 한 가지 비책을 내놓는데요.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화폐제도 도입.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형성되고 보니 당시 책정된 상추 한 장 가격이 지금 시세로 무려 200원. 한 다발 아니고 상추 한 장 가격입니다. 상추쌈 한 번 먹으려면 엽전을 지게에 지고 가야 하는 초초초 인플레이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조들의 상추쌈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고추밭 사이에서 난 상추를 일확천금을 내더라도 어떻게든 구해 서방님 밥상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고추와 상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뭔가 무릇하면서도 특별한 작용을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부끄럽네요. 상추에 얽힌 슬픈 사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활용 점정을 찍은 마지막 이야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눈물 젖은 상추 이야기입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이욱은 군의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에 하도병으로 참전한 이욱은 군은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한 이욱은 군의 군복 주머니에서 어머니에게 썼다가 비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발견되는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개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당시 17세 어린 소년이었던 이욱은 군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견디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먹었던 상추쌈을 떠올렸던 겁니다. 이욱은 군의 눈물 젖은 상추쌈 사연, 숙연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상추를 그저 고기 한 점 더 먹게 해주는 채소라고 여겼었는데 상추에 이런 슬픈 역사가 서려 있었다니 오늘도 하나 알아가네요. 자, 그럼 저는 우리 집 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상추 뜯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모시고 상추쌈 한 입 거듭기 넣어드리러 가야겠습니다. 피격을 부르는 노란색, 거기에 달콤한 맛까지 더해져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과일. 그런데 역사 속에서 과일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과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것은 애교 수준. 밀랍으로 복제품까지 만들어 숭배했다는데요.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망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용입니다. 농번기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막걸리 생각이 그렇게 나는데요. 저는 막걸리에 망고 주스를 타서 망고 막걸리를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겠죠? 그런데 이 달달한 망고에 미스테리한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망고는 독특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과일입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달콤한 망고가 국가 경쟁력의 지표인데요. 특히 분쟁 국가끼리 화해를 할 때 망고를 교환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망고 외교가 중국에서는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때는 1968년 8월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인 중국을 방문하면서 당시 국가주석이던 마오쩌둥에게 망고를 선물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망고를 직접 본 사람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이것을 먹지 않고 칭화대학이라는 학교에 사상 선전대에 선물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망고가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상징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마오 주석의 사상을 널리 알리려는 문화 대혁명의 광풍이 불던 때에 마오 주석의 선전 아이템으로 망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모든 노동자에게 주석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자라고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선물로 받은 망고는 고작 40개. 오랜 국리 끝에 밀랍으로 가짜 망고를 만들어 중국 전역으로 보냅니다. 진짜건 가짜건 망고를 받은 것은 점차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유리 상자에 넣어 매일 들여다보고 커다란 물탱크에 망고를 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시기도 하고 망고가 배달될 때마다 그 지역에서는 망고 환영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정말 광란의 망고 숭배인데요. 그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치과의사가 유리 상자 속에 들어있는 망고를 보고 망고가 꼭 고구마 같다, 별로 볼 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가 악도 공격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에 처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망고는 대자보, 마오쩌둥 휘장 등 각종 정치적 선전물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망고가 수놓아진 이불, 그릇, 컵도 등장해 일상의 모든 것이 망고로 도배됩니다. 말 그대로 입고 먹고 자는 것까지 삶에 망고가 빠지지 않게 된 겁니다. 뜬금없이 나타나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던 망고 열풍은 마오쩌둥의 건강 악화와 함께 18개월 만에 스스로 잦아들었는데요. 참으로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일화였네요. 망고 숭배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망고의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보기만 하다가 직접 먹어보니 맛이 정말 좋았던 걸까요? 사실 망고는 맛만 좋은 게 아니죠. 망고에는 에스테르, 수용성 섬유질 팩틴, 비타민 A와 C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눈 건강, 소화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암 예방, 거기다 피부 미용에까지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신성시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